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최고 재벌가 이야기, 그 속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들과 또 기업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이 K 컨텐츠 제국을 일군 바로 CJ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엇갈린 부자의 운명, 그리고 장손의 버티기, 마지막으로 설캉에서 문화로의 대변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삼성, 그리고 설탕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제일제당, 삼성그룹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였죠. 아, 이병철 회장이 세운. 네, 한국 최초의 설탕 회사였고 삼성이 이제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거대 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1966년에 터진 한비 사건. 아,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었어요. 당시 정권과의 어떤 유착 의혹, 재벌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엄청 났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군요.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병철 회장이 결국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한국비료는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죠. 그 과정에서 둘째 아들은 구속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그럼 누가 경영을 맡게 되나요? 그때 이제 장남 이맹희 회장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죠. 아,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7년 가까이 그룹 총수 역할을 했어요. 브라운관 TV 생산하려고 해외 기업이랑 합작 추진하고 삼성을 이끌었죠. 7년이나요? 그런데 결국 삼성 후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7년 사이에 도대체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와 장남 사이가 틀어진 건데 왜 틀어졌냐 이걸 두고 아버지하고 아들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장남한테 맡겼더니 6개월 만에 그룹이 혼란에 빠져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개월 만에요? 7년이 아니고? 네. 근데 장남 이맹희 회장 주장은 정반대죠. 6개월이 아니고 7년 만에 물러났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가 은퇴했지만 사실은 복귀를 원했는데 자기가 좀 눈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뉘앙스죠. 아하, 눈치가 없었다. 네. 게다가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둘째 동생, 그러니까 차남 이창희 씨가 아버지를 외화 밀반출 혐의 같은 걸로 청와대에 투서를 해요. 헉, 아버지를요? 네. 근데 평소에 장남이 이 동생이랑 가까웠는데 자기가 그 사건에 한패로 몰렸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장남을 불러서 맹이야, 동생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장남이 용납 못합니다 하고 동생을 혼냈다고는 하던데요. 네,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버지의 의심이 쉽게 가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병철 회장은 차남은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룹 복귀를 준비하면서 장남에게 맡겼던 권한들을 하나씩 다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좀 감정의 골이 깊어졌겠네요. 나는 행동을 계속했다 이런 일화들이 전해져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씨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자식들이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게 거의 불문율 같은 거였다고 해요. 아, 맞아요. 훗날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 돌아오면 꼭 공항에 날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일본에 있던 장남 이맹희 회장이 공항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아버지가 삼성 도쿄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사무실에 얼굴을 안 비치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아버지 말에 자꾸 토를 달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쌓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실망감이 컸겠는데요? 네. 근데 이 부자 관계가 참 묘한 게 이맹희 회장 회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아,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네. 대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식이었다는 거죠. 아,
아버지가 그러면 장남이 좀 알아서 자세를 낮춰야 했을 텐데. 근데 이맹희 회장은 또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수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고집이 있었네요. 네. 심지어 아버지가 가족들을 통해서 유언장을 바꾸겠다. 이거는 사실상 너한테 재산 안 물려주겠다는 엄청난 경고잖아요. 그쵸. 거의 마지막 카드 같은 건데. 네.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도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서 빌라는 간접적인 메시지였을 텐데 말이죠. 아, 정말 대단한 고집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청와대에 밀고 했던 그 차남은 어떻게 됐나요? 그 차남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3년 동안 매일 아침 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3년 동안이나요? 매일. 네. 아버지는 그냥 보기만 하다가 한 3년쯤 지났을 때 너 잘못했지. 계열사 사장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랬다고 하죠. 와, 굴욕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차남은 시키는 대로 했고 결국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남은 계속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는 거군요. 지방을 떠돌고. 네. 그러다가 1976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병철 회장이 위암 수술 받으러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이었죠? 앞으로 삼성은 건의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와, 바로 면전에서 장남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텐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랄까,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잠기는 늪처럼 상황이 계속 꼬여만 간 거죠. 결국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건 언제였나요?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나서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늦었네요. 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상을 찾아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너무 위중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한 달 뒤에 그대로 눈을 감으셨죠.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오기를 부리면서 아버지를 피해 다니다가 50대가 된 장남이 아버지의 임종을 그렇게 맞이한 거군요. 네. 이맹희 회장은 이후에 해외를 떠돌며 살았고 훗날 자서전에서 뒤늦은 후회를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런데 누구든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갈 책임을 지면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상의 위치에는 단 한 사람밖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나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엉뚱하게도 부자지간에 쫓고 쫓기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아, 참 안타까운 고백이네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즉 창업주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갑니다. 아, 이제 장손 이야기군요. 네, 아버지와는 달리 이 장손은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사랑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랑 할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병철 회장이 장남에게는 지분을 거의 안 줬거든요. 근데 장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맏며느리 손봉남 여사에게는 제1제당 지분을 꽤 많이 물려줬어요. 아, 며느리한테요? 네, 이걸 보면 장손에 대한 어떤 애정 혹은 뭐 장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장손이라는 의식이 이재현 회장 본인에게도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내가 창업주의 장손이다. 이런 책임감으로 어른들을 계속 모시고 살았고 할아버지 임종까지 지켰다고 하니까요. 약간 존버 정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이 책임감은 나중에 CJ 경영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CJ 본사 1층에 이병철 회장 흉상이 있고 제사도 직접 챙기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삼성에는 바로 안 들어갔다고요? 네, 마음속에 응어리가 좀 있었는지 대학 졸업하고 삼성 입사를 거두했어요. 누구 덕 본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삼성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 갔군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죠. 장손이 왜 남의 집 살이를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결국 삼성 계열사였던 제1제당으로 가게 됩니다. 할아버지 뜻을 거스를 순 없었군요. 네. 그리고 이병철 회장 사후에 제1제당은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에서 분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이 삼성에서 같이 나와서 독립을 돕죠. 아, 외삼촌이.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첩보 영화 같았다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뭐 형제 간의 오래된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제1제당이 가진 삼성 계열사 지분이나 부동산 가치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 인사를 제1제당 대표이사로 보내려고 했어요. 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측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결국 그 인사는 다시 삼성으로 돌아갔지만 갈등은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삼성이 이재현 회장 자택 바로 옆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했다는 논란이 터졌던 겁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가다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런 극심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제1제당은 1997년 마침내 삼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드디어 독립을 했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독립 과정에서 IMF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97년 말에 다는 시각도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도 있죠. 하지만 CJ는 단순히 삼성과의 갈등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립 이후에 다른 재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미디어 컨텐츠 작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죠. 이건 삼성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영역 아니었나요? 네, 그랬죠. 199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캐젠버그 같은 할리우드 거물들이 세운 신생 스튜디오 드림웍스에 무려 3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합니다. 3억 달러요? 95년에? 삼성이 투자하려다 거절당했는데 제1제당이 이걸 성사시킨 거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슈렉 만든 드림웍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막 독립한 어떻게 보면 설탕 회사가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와, 그때 다들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이야 뭐 K 컨텐츠 위상이 높으니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90년대 중반만 해도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한국 컨텐츠 산업은 제작, 투자 시스템이 거의 없었고 그냥 주먹구구식 운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한국 영화 점유율도 낮았고 네, 10%대에 불과했고 곧 일본 문화 개방되면 국내 시장은 다 잠식될 거다. 이런 비관론이 팽배했죠. 영화광으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삼성조차 영상사업 투자했다가 IMF 때 접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1제당에 투자를 한다니까 다들 위험한 베팅,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겠네요. 네, 제1제당이 무슨 컨텐츠냐, 설탕이나 계속 만들어라 이런 시선도 많았죠. 그런데 버텼군요. 네, 버텼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장손의 존버 정신이 여기서 또 발휘된 걸까요?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할리우드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제작, 투자, 배급으로 이어지는 한국 영화 산업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아,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군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1998년 IMF 직후에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 CGV를 열었습니다. 와, IMF 때 극장을요? 네.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TVN, 엠넷 같은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직접 컨텐츠 제작에도 뛰어들었고요. 당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훗날 싸이에게 해외 진출을 권유하기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언젠가 아시아인 모두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게 일상인 날을 보고 싶습니다. 와,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됐네요. 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 K 콘텐츠 열풍의 중심에는 CJ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후 CJ는 바이오, 또 물류 대한통운 인수했죠. 유통 올리브영 신화도 있고요. 식품 햇반에 이어 비비고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2002년에는 그룹 이름을 제1제당의 약자를 딴 CJ로 바꾸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CJ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있었나요? 네. 2012년에 아버지 이맹희 회장이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과의 갈등이 불거졌죠. 그 과정에서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다가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요. 아, 그 미행 사건. 그리고 2013년에는 이재현 회장 본인이 직접 탈세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네, 이것도 큰 사건이었죠. 이 구속 배경에는 당시 정권이 CJ가 만든 특정 영화나 프로그램 내용에 좀 불만을 품고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괘씸죄 의혹이 훗날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수감 중에 지병인 희귀 유전병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건강이 매우 심각해졌어요. 결국 부인에게 신장을 이식받는 큰 수술도 받기도 했고요.
부인상이나 모친이 쓰러졌을 때도 자유롭게 병상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이런 온갖 구설과 어려움 속에서도 CJ는 삼성에서 독립한 이후에 매출을 20배 이상 늘리면서 재계순위 14위, 2023년 기준이죠. 대기업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창업주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외면받고 좀 비운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인 장손대에서는 여러 핸디캡을 딛고 결국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한 거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아버지 세대의 갈등과 상처라는 그늘을 딛고 결국 문화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CJ그룹. 네, 어쩌면 그 시작점의 아픔과 삼성의 모태, 창업주의 장손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K컬처를 이끄는 CJ를 만든 강력한 동력이 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제 3세 경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꿈꾸는 문화를 만들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그 원대한 목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격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에서 CJ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CJ그룹의 숨겨진 가족사와 성장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